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수연아.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압록강의 물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엄마와 나는 숨을 죽인 채 강변에 웅크리고 있었죠. 18살에 제가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셨고, 그 후로 엄마와 둘이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자유란 단어는 그저 꿈속에서나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탈북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의 18배는 고통과 제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세계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탈북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그 겨울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식량을 구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며칠이 지나면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소식은 끊겼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강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와 저는 더욱 힘든 생활을 했어요. 배급은 거의 끊겼고, 엄마는 몰래 장마당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종종 엄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배고픈 나머지 기력을 잃으신 거였죠. 그런데도 저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셨습니다. 수연아, 너는 꼭 공부해서 출세해야 해.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출세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분이 좋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제한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 친구 미란이의 언니가 탈북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미란이는 비밀스럽게 언니가 보낸 작은 쪽지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짧은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쪽지를 읽은 후 저는 처음으로 다른 세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연하게 바깥 세상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모습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 우리도 나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문을 꼭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그날 이후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결심한 듯한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엄마는 브로커를 만났고 탈북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탈북을 결심했던 건 단순히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선택의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무엇을 읽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여행할지, 심지어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지까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살도 되기 전에 제 삶의 가능성이 이미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결코 알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탈북을 앞둔 밤,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위험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위험보다 더 큰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능성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엄마의 강인함과 결단력, 그리고 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게 한 원동력이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저는 그런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수연아. 엄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밤 압록강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강했던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갈망이 저를 지금 여기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수연아, 준비됐니?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지나가고 압록강의 물소리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가 작은 손전등을 깜빡여 신호를 보냈어요. 때가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가자.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강둑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어요. 멀리서 국경수비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엄마와 나는 재빨리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수비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발소리가 멀어지자 우리는 다시 강가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시기 시작했지만 겨울의 압록강은 생각보다 얕았어요. 그것은 우리에겐 작은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순간 멀리서 외침이 들려왔어요. 거기 누구야? 갑작스러운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세게 잡아당겼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차올랐죠. 숨이 턱 막혀왔지만 뒤돌아볼 순 없었습니다. 수연아, 절대 내 손을 놓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물살은 점점 거세졌고 발밑이 자꾸 미끄러웠습니다. 한 번은 엄마의 손을 놓칠 뻔했지만 엄마는 놀라운 힘으로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우리 뒤로 계속해서 총성이 울렸죠. 강 건너편의 어둠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유, 혹은 또 다른 감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엄마와 나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고 우리는 곧바로 숲속으로 몸을 숨겼죠. 이제 우리는 탈북자, 아니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북한을 떠나며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어요. 두 발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린 작은 농가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고 밤이면 환하게 빛나는 불빛들이 신기했습니다. 수연아, 절대 창문 가까이 가면 안 돼. 엄마가 주의를 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는 눈이 어디에나 있으니까. 브로커는 우리에게 이틀만 기다리면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중국에서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벌은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담요 속에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 꼭 갈 거야. 그곳에서는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을 거고 배고픔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근처에 검문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작은 트럭에 올라탔고 짐더미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트럭은 흔들거리며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멈춰 섰어요. 엄마와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검문소였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긴장된 몇 분이 지나고 트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틀 후 우리는 작은 도시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만났어요. 3명의 여자와 한 남자였습니다. 모두 우리처럼 북한을 탈출해 자유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인 미영 언니는 이미 3년째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조심해야 해. 특히 여자들은,
미영 언니가 말했어요. 인신매매단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노리고 있거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북한 바깥 세상의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중국인처럼 행동하라고 했어요. 말을 하지 말고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우리는 작은 버스로 갈아탔어요. 목적지는 베트남 국경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위험해진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는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돼. 그런데 국경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나타난 중국 공안들이 우리가 탄 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렸고 미영 언니와 다른 한 명이 체포되었어요. 엄마는 재빨리 저를 끌어안고 버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가까스로 검문을 피했지만 동료들의 체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숨어있던 창고에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강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한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 이유니까요.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라오스에 도착한 지 이틀째였어요. 이곳까지 오는 데만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었고 여러 번 절체절명의 순간도 있었죠. 수연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의 얼굴은 여정의 고단함으로 더욱 깊어진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의 작은 마을의 허름한 숙소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새로운 브로커는 태국으로 넘어가는 길을 안내해준다고 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하면 유엔 난민기구의 보호를 요청하고 그곳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겠다던 브로커가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약속했던 금액의 2배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돈을 다 썼고 우리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어요. 어떡하죠, 엄마?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숙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탈북민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이한별 씨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NGO에서 파견되어 태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브로커들의 실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게 태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한별 씨의 말에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한별 씨 덕분에 우리는 다음 날 새로운 일행과 함께 태국 국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처럼 탈북한 4가족이 더 있었어요. 그 중에는 5살 배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랄 수 있겠구나. 국경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정글 속을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때로는 진흙탕에 발이 빠져 한참을 씨름하기도 했어요. 밤에는 모기떼와 싸우며 잠을 청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허기와 갈증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를 도왔어요. 누군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고 음식이 부족하면 나눠 먹었습니다. 힘들죠? 이한별 씨가 물었어요. 우리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이 길을 지나면 자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죠. 이한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한국에 가면 분명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읽고 싶은 책도 많았고요. 마침내 3일 후 우리는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태국 경찰에 자진해서 체포되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유엔 난민기구의 도움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머물면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과정이 시작된 거죠.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지만 최소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걱정은 없었어요. 유엔 난민기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우리의 상황을 확인했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행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꿈을요. 수연아, 이제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태국 수용소에서 한 달 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 밤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별빛 아래 걸어왔는지, 그리고 이제 곧 그 별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 될 거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국 수용소에서 2달 가까이 지낸 후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기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압록강을 건너던 그 겁에 질린 밤부터 중국에서의 도주, 동남아시아의 숨막히는 정글까지 모든 순간이 이 비행기 안에서 저를 엄습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정말 자유를 얻게 됐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날아올랐고 아래로는 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렘이 가득했죠.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안내받았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깨끗함과 풍요로움에 놀랐어요. 매일 세끼 식사가 제공되었고 각자에게 침대와 옷장이 있는 방이 주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죠. 이게 다 현실이 맞나요? 첫날 밤,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이제 우리 삶이 달라질 거야.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지식부터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컴퓨터 수업이 흥미로웠어요. 북한에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는데 하나원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저는 마치 아이처럼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컴퓨터를 정말 빨리 배우네요. 컴퓨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각자 다른 경로로 한국에 왔지만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과 희망을 안고 있었죠. 저보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선배들의 조언은 특히 귀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힘들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여기서는 정말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준호 오빠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는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저에게 큰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주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과 자유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높은 빌딩들, 끝없이 흐르는 자동차들의 물결을 보며 제 눈은 계속해서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건물이 구름까지 닿을 것 같아요. 롯데타워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평양의 유경호텔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높은 건물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식품점이었습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수백 종류의 식품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골라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식량 배급에 의존해야 했고 그나마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이 모든 음식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정말 다른 세상이야. 기술의 발전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몰라 한참을 씨름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것부터가 낯설었죠. 북한에서는 휴대전화가 있긴 했지만 그저 통화만 가능한 구식 모델이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원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 제가 놀라움에 소리쳤어요. 선생님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지하철도 저에겐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속도와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복잡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고 엄마에게 물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마도 정보에 대한 자유였을 거예요. 도서관에 처음 갔을 때 수만 권의 책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허가된 책만 제한적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주제의 책이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이 모든 책을 읽어도 되나요? 도서관 사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서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으세요. 그날 저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손끝으로 책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역사책, 과학책, 문학책을 골라 몇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각과 정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인터넷 카페도 신세계였습니다.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흥분했어요.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하면 수백, 수천 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시각, 세계 각국의 뉴스,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보까지 마치 숨겨진 우주가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된다니 믿기지 않아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생활의 편리함도 놀라웠어요. 24시간 편의점, 자동화된 은행 서비스, 온라인 쇼핑,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상적인 필수품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었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런 세상이 있다니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택의 자유, 정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사회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임시 주거지와 정착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겐 꿈의 궁전 같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이 있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죠.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연아,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도전은 계속되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많은 단어와 표현이 달랐어요. 특히 외래어와 영어 단어들이 섞인 한국말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카페 같은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신기했어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문화적 차이, 학업적 격차가 생각보다 컸어요. 특히 영어는 제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영어를 거의 배우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질문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자유란 단지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엄마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탈북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덕분에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죠. 수연아,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야. 김민수 선생님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민수 선생님은 탈북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저를 비롯한 여러 탈북 학생들을 돕고 계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역사였습니다. 북한에서 배웠던 역사와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는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세계사를 배우면서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역사에 매료되었어요. 그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의 다양성을 알게 된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어느 날 역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하나의 관점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같은 사건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비판적 사고. 그 개념도 제게는 새로웠어요. 북한에서는 주어진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외우는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질문하고 토론하며 자신만의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주말에는 종종 서울 시내를 탐험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모든 곳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대형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수많은, 그것도 다양한 책들이 가득한 공간은 저에게 천국 같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처음 교보문고에 갔을 때 엄마에게 말했죠. 북한에서는 책을 구하기도 어려웠는데 여기는 모든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러나 적응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한국 학생들의 무심한 질문이나 시선이 상처가 될 때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질문했지만 그 질문들이 때로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풀을 먹고 살아요? 한 번은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몰랐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식량난이 심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모든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곳에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런 질문들에 더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스트레스도 커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기초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았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엄마의 격려였어요. 수연아, 너는 압록강도 건넜어. 이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엄마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까지 온 여정을 생각하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압록강의 차가운 물을 건너던 그 밤,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주, 태국까지의 고된 여정,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내가 입시 공부 정도 못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학 입시일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원하던 대학의 국제관계학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 속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여정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가던 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개인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첫 세미나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작은 성장이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북한과 한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작은 꿈도 있었죠.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졌어요. 수연 씨의 관점은 매우 독특합니다. 국제정치 교수님이 제 발표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이론을 넘어선 현실적 통찰력을 제공하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경험이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것은 분명 특별한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학 2년 차가 되었을 때 탈북민 인권에 관한 소모임에 가입했어요.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도 만났고 한국 학생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탈북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했어요. 라오스에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이한별 씨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소모임 회의에서 제가 말했죠. 우리의 이야기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미국의 한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지원할 생각도 못했어요. 영어 실력도 부족했고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리연아, 한번 도전해봐. 소모임 지도 교수님이 권유하셨어요. 내 이야기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가치가 있어.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원서에는 제 인생 여정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기적처럼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한 학기를 보낼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엄마, 저 미국에 가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걱정되지만 내가 원한다면 응원할게. 엄마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렇게 먼 나라까지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였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비자 신청부터 영어 공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까지 모든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미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며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출국하는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의 그 소녀가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미국에서의 경험은 말 그대로 눈부셨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자유로운 학술적 분위기, 끝없이 펼쳐진 기회들,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진심 어린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한국에서의 적응기. 제 경험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이 되었어요. 수연, 내 용기와 결단력이 정말 대단해. 한 미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을 거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과거의 상처와 고난이 단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대학 내 여러 모임에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인권 관련 수업에서 제 증언은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 작은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미국에서의 한 학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기 전날 밤,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북한 인권과 난민 문제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어요.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과 탈북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저도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수연 씨는 졸업 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도교수님이 상담 시간에 물으셨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나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연 씨의 경험과 열정은 그런 분야에서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추천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그날 이후 저는 국제기구 인턴십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고 여러 번 거절당하기도 했어요. 좌절감이 밀려올 때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힘을 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도, 정글을 지날 때도, 대학에 입학할 때도 항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엔 산하의 한 인권단체에서 인턴 면접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무소였기 때문에 만약 합격한다면 엄마와 함께 살면서 일할 수 있었어요. 면접 당일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자 면접관들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유엔 단체에서 일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외쳤죠.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이니? 우리 수연이가 유엔에서 일한다고? 그날 밤 엄마와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옥수수죽이 아닌 맛있는 삼겹살과 김치찌개였어요. 식사를 하며 엄마와 함께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북한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수연아, 내가 그 힘든 여정을 견뎌낸 거야. 엄마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야. 인턴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바빴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협력했어요. 제 주요 업무는 북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인터뷰, 방법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처음 탈북민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인터뷰를 받는 위치였는데 이제는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저만의 강점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직접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말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6개월간의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식 직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역할이었어요. 김수연 씨는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은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상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단했던 여정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도 함께 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엔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점 더 넓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때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회의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 목소리를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릴 수 있었어요. 당신의 용기와 증언에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외교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제 제 이야기는 단지 제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일과 함께 개인적인 성장도 계속되었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다양한 취미와 관심사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게 된 것은 사진 찍기였어요. 카메라로 순간을 담는 것은 제게 일종의 치유였습니다. 제가 놓친 많은 순간들,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이제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었으니까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부산의 해변, 제주도의 오름, 강원도의 산맥,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누렸어요. 가끔은 임진강 건너 보이는 북한 땅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남겨둔 친구들, 이웃들을 생각하며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한 번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강 건너 북한 땅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반드시 올 거야, 수연아. 우리가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저녁을 함께 먹으며 엄마와 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목숨을 건 탈출, 중국에서의 도주,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과 성장, 대학생활, 유엔에서의 커리어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를 지금 여기로 이끌었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북한을 떠난 것을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이 값진 거야.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았지만 이제는 그 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우연히 압록강을 건널 때 도움을 주었던 브로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탈북민들을 돕고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 당국에 체포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가 있었어요.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 채널을 넓히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어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의 통찰력은 정말 귀중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팀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상처와 아픔이 이제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퇴근 후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압록강의 물결처럼 삶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합니다. 때로는 거세고 위험하지만 결국은 더 넓은 바다로 향하는 법이죠. 해가 저물어 갈 때 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이고 저는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탈북민이라는 꼬리표에 정의되지 않고 그저 김수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아 헤맸던 자유와 평화였어요. 단지 어딘가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어딘가에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느낌.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확신. 수연아, 밥 먹자.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지금 갈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압록강을 건너 자유를 찾아 떠난 한 소녀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삶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도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저도 수연 씨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수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